오늘 월요일 정치권 상황 알아보는 날이지요. 박창환 장한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주말에 잘 쉬셨어요? 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정치평론 하시다 보면 주말 뭐 휴일 이런 거 없잖아요. 예, 그렇죠. 주말에도 방송이 맞아요. 있고. 예, 뉴스 여튼 뭐 보고. 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그럼 먼저 우리 이재명 정부 인사 문제 먼저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으로 낙마 사례가 나왔는데 이제 바로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퇴를 했어요. 네. 근데 뭐 이게 뭐 관련해서 뭐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살짝만 설명해 드리면 이 그러니까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은 이제 부동산을 차명으로 지인에게 관리하게 해서 세금을 탈루했고 또 재산 공개에서 또 누락하고 차명 대출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결국은 낙마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 교수님 좀 의외로 이런 사태가 좀 빨랐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사는 이제 장관, 차관, 총리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은 인사청문회가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선할 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꼼꼼한 검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된 인사들, 총리와 국정원장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실의 그 비서진들에 대한 인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참모들에 대한 인사다 보니 인사 검증이 조금 더 대통령의 좀 편의성에 맞춰진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물론 공직기강의 어떤 그 중심을 잡는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예. 아무래도 검찰개혁의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염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여기에 연관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 특수동 출신의 그 자리에 앉힌다라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못마땅한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기반으로 밀어붙였는데 결국 이 도덕성 검증을 피하지 못하고 낙마를 했어요. 예. 처음 논란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차명 재산 논란이 터졌을 때는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비판을 했지만 아무래도 임기 초반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좀 존중해달라. 역대 그렇게 해서 정면 돌파한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정면 돌파하겠는데 근데 이거 이 정도 한두 번은 넘어가겠지만 이거 쌓이면은 나중에 이재명 정부도 인사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차명 대출 논란까지 이제 또 한 번 의혹이 또 하나 더 터졌어요. 네. 근데 결국 이걸 넘지 못하고 이러다가는 과거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다 임기 초 인사 실패에서부터 지지율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결국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임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예.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민정수석이 이게 국가 최고의 공무원들을 인사 검증하고 이거 책임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 민정수석 자리가 아니었으면 버티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하시나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묻어가는 인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인사가 한꺼번에 발표될 때, 우리 과거 정부에서 그런 게 많이 봤습니다. 4-5명의 장관이 발표됐는데, 그 중에 두세 명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유독 또 야권이나 언론의 주목을 받는 논란의 인사가 있거든요. 예.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의혹이 제기됐던 인사들은 조금 이제 좀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 인사청문 제도라고 하는 게 약간의 이제 여론의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크게 확산되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 수석 자리, 그러니까 참모진 자리는 인사청문회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나 야당의 집중적인 포화를 맞지 않으면 웬만하면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이죠. 제가 이걸 왜 질문드렸냐면
이게 바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꿔버리는 거.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인지 아니면 이게 바로 민정수석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꿨는지 참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그 거거든요.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양극단을 봤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밀리는 인사를 하지 않겠다. 이게 뭐 이태원 참사가 나도 어떤 커다란 일이 벌어져도 관련된 주무장관을 갖다가 인식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극단적인 사례를 봐왔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그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할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례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의 어떤 그 단초를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인사를 갖다가 잘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론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불통 인사 논란도 굉장히 컸고 결국 그것이 이제 탄핵 사태로 이뤄지는 그런 주무장관에 대한 탄핵도 여러 예. 차례 있었죠. 이재명 정부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탄핵을 했던 정당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또 여론의 어떤 포화를 맞는 일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일찍 빠른 그런 인사의 반영은 좀 더 불가피한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광수 수석이 결국은 이제 그런 과거 윤석열 정부의 그런 인사 관련된 논란들 이것과 비추어 보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논란이 터지면 사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럴 경우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빠른 결정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 김민석 총리 지명자 이게 또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근데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 이제 논란이 과거에도 뭐 총리 지명자 뭐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랬을 때 이거를 갖다가 사실 이제 국민을 어느 정도 납득시키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과거 정부와 좀 다른 게 과거에는 과연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과반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표결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 중요한 거는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하겠죠. 그런 점에서는 김민석이 총리 후보자 예. 지금 이제 논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과거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그런 그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후속 조치 관련돼서 이제 4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아직 상환하지 못했다. 예. 그 돈을 갚았는데 어떻게 재산은 늘었냐. 이거 관련된 의혹이 하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자금이냐 아니냐 이제 그 문제고요. 그렇죠. 예. 네. 두 번째는 아들이 지금 미국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네. 과거 국내 고등학교 시절에 표절 예방 입법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대입을 위한 아빠 찬스 아니냐. 이게 두 번째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뭐 공적, 사적, 채무를 상환 다 했고 그리고 불법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자녀 고교 활동에 대해서도 대입에 활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고 나섰는데 네. 뭐 야당에서는 이제 그 동안에 본인들이 지금 내분이 굉장히 심화된 상태잖아요. 이럴 때 야당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의 공세를 통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극복의 내분 극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뭐 국민의힘은 아주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예. 뭐 앞으로 이제 청문회가 진행되고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예. 국민 여론이 예를 들어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재명 정부도 뚫고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다른 총리 후보자들의 과거 논란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럼 이게 이제 정말 절대적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상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론만 붙인다면 민주당이 뭐 국회의 과반 이상을 갖고 선점하고 있으니까 뭐 낙마 가능성은 100%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좀 특검 관련된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이 3대 특검,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대단히 신속하게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야당은 네. 이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 보복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탈탈 털어가지고
숫자를 확대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한 적이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된 게 사상 초유고 여기에 동원되는 검사의 숫자가 뭐 120명에 달하다 보니 예. 이거 이제 정치보복 아니냐,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지금 3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는 진작에 윤석열 정부에서 처리돼야 될 특검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3개가 처리되는 것 측면, 그다음에 검사의 숫자가 과도한 뭐 120명이나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쪽에서는 야당 대표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 검사 200명을 동원했는데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내란 김건희 또 최상병 특검하는데 120명 이게 뭐가 많은 거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서 예. 뭐 아직까지는 뭐 정치적인 보복이다라고 보는 여론이 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특검이 진행됐을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3개의 특검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측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증거가 확실하냐. 예. 그 다음에 특검에 있어서 절차가 준수가 잘 됐냐. 그리고 중립성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됐냐. 예. 이런 것들이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의 공감, 수사 결과에 대한 공감, 균형점을 잡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예. 좀 그런 점에서 뭐 결과를 뭐 지금이야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제 7월 초는 돼야지 뭐 사무실 구하고 특검보 인사 물색하고 이게 끝나거든요. 예. 그럼 이제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거고 최장 120일 또 140일까지 수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올 뭐 연말 가까이 돼야 이제 겨울을 들어가는 가을 끝날 때쯤 예. 돼야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 이 3가지 조건을 가지고 한번 특검이 잘했나 못했나 또 국민들의 공감을 받았는지 정치 보복인지 예. 이런 것도 여론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증거가 확실한지 그리고 절차를 잘 지켰는지 그리고 중립을 지켰는지 요거를 보면서 그 관련 뉴스 우리 청취자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 우리 국민의힘 얘기 한번 해보죠.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네. 송원석, 김성원 요 3선 의원들이고 여기에 막판에 이현승 4선 의원이 그 도전장을 던졌어요. 이제 3파전은 이루어질 될 텐데 일단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친윤 쪽에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송원석, 김성원 이 두 분 간의 어떤 개파 대리전 양상이었기 때문에 뭐 이거 하나만 한 거 아니냐. 지금 뭐 친윤들 똘똘 뭉쳐 있는데 결국 송원석 의원 되겠지.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등록 마감 직전에 PK 지역에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4선 친윤 의원이 이현승 의원이 이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변수가 발생한 거예요. 일단 영남표가 분산되게 됩니다. 또 친윤 상대적으로 이현승 의원이 친윤 색깔이 조금 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위 TK와 PK가 조금 표가 갈릴 수 있고 또 친윤과 이제 친윤 색깔이 좀 옅으신 분들이 좀 갈라질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 틈바구니에서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친한계인 김성원 의원이 중도 표심을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의 의원들의 표를 가져온다면 뭐 소위 말해서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결선 투표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친윤 쪽은 두 분 중에 한 분만 돼도 결국은 결선 투표에서 친윤이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성원 의원이 과연 이런 친윤의 어떤 그 결집 분위기를 깨고 변화를 주장하면서 원내대표가 될 수 있을지 상대적으로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기대를 거시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현승 의원이 출마하게 된 배경 혹시 아세요? 사실은 이거 내부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윤 대 친한의 이 대결, 즉 개파 대리전으로 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거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좀 개파색이 옅은 이현승 의원이 이런 식으로 가면 당 쪼개진다. 그러면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완충제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이제 목소리가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고요. 또 이현승 의원이 지금 이제 두 분 다 3선 의원이거든요. 송원석 의원도 그렇고 김성원 의원도 그렇고. 그랬을 때 좀 더 무게감 있게 당 중진들이
중심을 잡아보자 이런 이제 목소리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예. 끝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친윤 세력의 힘을 얻은 송원석 의원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비대위 안 열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러니까 전당대회 안 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음. 예를 들어 지금 한동훈 쪽에 그 관련된 인사들 만나서 또 어떻게 전당대회 나와요라고 물어보면 아니 전당대회가 열려야 나가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친윤 쪽에서는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가져가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상당한 당 내부의 여론에 이제 질타를 받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 주도권을 놓지 않는다? 그랬을 때 과연 내년 지방선거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점 때문에 열리긴 열릴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시기는 모르겠지만 전당대회를 안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예. 다만 친윤의 결집도가 확인되면 전당대회에서 과연 이제 네. 관련된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당선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우려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하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